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평화시민 포럼의 사회자 송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 사회의 공정과 능력주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첫 번째 시간에는 여론조사로 보는 한국인들의 공정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한국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공정관과 능력주의라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패널로 모셔온 분은 임명묵 작가님이십니다. 오늘의 패널분이 굉장히 젊으시죠? 무려 90년대생 작가님이신데요. 임명묵 작가님은 그동안 다양한 매체에 여러 가지 글을 써오셨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90년대생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분석한 K를 생각한다 라는 책을 펴내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사실 저희 오늘 주제랑 제일 관련 있는 책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몇 가지 주제들을 바탕으로 좀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인식 혹은 좌우 대립으로 좀 갈라져 있던 것이 아니라 제3의 시각 내지는 나만의 시각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새로운 화두를 던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가장 반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역시 이제 90년대생 얘기였던 거죠. 거기서 다루셨던 주제가 이제 90년대생 그리고 K방역, K방역 그리고 다문화, 그다음에 386세대, 청년이 바라본 386세대.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육과 입시 문제, 교육과 입시 문제. 5가지였습니다. 오늘 모신 주제에 대해서 작가님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청년들의 공정관. 네, 요즘 애들에 대한 얘기죠. 지금 앞에 마침 이렇게 요즘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도 90년대생이거든요, 작가님.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모를 것 같아서. 네. 작가님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그 청년들의 공정성 이슈가 되게 많았잖아요. 뭐 평창 올림픽 때 그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청년들이 반대한 거라던가, 그리고 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반대 이런 여러 가지 좀 유명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사회가 90년대생들의 공정관에 되게 주목을 하게 됐는데 작가님은 청년들의 이 공정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청년들이 막 온라인 공간이었죠, 주로. 공정을 얘기했을 때 그것은 어떤 정치 철학적인 혹은 가치 차원에서 우리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정말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공정을 보장해줘라고 한 게 아니라 일단은 뭔가 엄청난 불만의 감정이 누적돼서 폭발을 한 건데 그 어떤 폭발한 감정에 이름을 붙인 게 정당화의 논리로 붙인 게 이제 공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공정 논의를 어떤 정확히는 공정감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진짜 공정하냐 마냐가 아니라 내가 당장 이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거고 이 공정하다는 느낌을 침해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다는 거죠. 그럼 청년들이 이렇게 좀 경쟁 문제나 이런 데서 유독 좀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갖게 된 이유를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감정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뉘앙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 자체가 좀 감정적인 면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감정적이냐 이성적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감정적으로 이게 반응이 나온 거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배후에 깔려 있던 것이냐인 건데 저는 이제 90년대생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그리고 지금 뭐 이제 20대 후반 내지 30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뭐랄까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크게 누적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점에 있어서 90년대생들이 뭐랄까요 생애사를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애사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거시적인 변화. 저는 이제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두 가지 큰 흐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세계화를 먼저 시작을 하자면은 그 이전까지의 산업사회의 어떤 구조는 굉장히 뭐랄까 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도시가 있죠. 세계 도시에는 어떤 제품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는 굉장히 지식 산업들이 몰려 있는 곳이 있죠. 그리고 그 세계 도시의 옆에는 공업지대가 있습니다. 그 공업지대는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실제로 조립을 하는 공장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 도시와 배후지에 있는 어떤 지역 간의 자본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유기적으로 돌았습니다. 그게 이제 20세기 중반까지의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유럽에서 발전한 그리고 한국이 따라잡은 모델이었죠. 한국도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한 거고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사는 서울이나 뭐 도쿄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립하는 것들은 딱히 뭐 인천이나 아니면 창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베트남, 중국, 특히 중국으로 이제 많이 이전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큰 속도로 서구 사회에서 선진국 사회에서 불평등을 크게 늘렸습니다. 근데 불평등을 단순히 늘린 걸 넘어서 경제를 이중화, 이원화시킨 게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 영역 그리고 고차 서비스, 지식 경제 영역에 진입한 어떤 경제의 층이 있는 거고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내 영역을 이루고 있는 층이 있는 건데 이것들을 묶어주고 있던 연결이 깨지고 그 연결의 상당수 부분은 중국이나 뭐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가져가게 되면은 이 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체 내지는 혹은 뒤로 밀리게 되는 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크게 날아가게 되고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는 60년대생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떤 계층화가 90년대생들에게 이제 세대 간 대물림으로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4년경 제가 이제 21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에 수저론이 굉장히 활발히 돌았었죠. 흑수저 이런. 흑수저, 금수저. 그러니까 네. 지금도 쓰이는 말이지만은 왜 하필이면 그때 시작했을까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은 내 노력으로만 내 어떤 상황을 낫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냥 금수저, 흑수저, 뭐 다이아 수저, 뭐 수저 없음 이런 거로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야라는 어떤 그런 계급적인 사고가 그 즈음에 20대들에게서 굉장히 뭔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화로 인해서 이원화된 경제 구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원화된 구조에 내가 어떻게 어디에 들어갈지가 결정된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큰 압박감을 준 것이겠죠. 근데 네. 이것이 이렇게 갈렸다고 해서 딱히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어떤 정치나 사회적인 그런 갈등이 있을 것도 아니었고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밀려나면 안 돼라는 어떤 공포를 갖게 된 거고 그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격렬하고 심한 경쟁에 빠져들게 된 것이고 그것이 오는 스트레스가 있던 것이고 그 경쟁에 근데 애초에 참여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번 생은 틀렸어 뭐 이러면서 체념, 우울 그런 각종 부정적인 정서들을 품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90년대생들이 뭐 계층화가 심해지고 세습이 된다고 뭐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은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거는 부정할 수 없거든요. 예. 95년이 이제 한국이 국민소득 1만 불을 찍었던 때인데 근데 왜 그렇다면은 이 객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90년대생들은 그렇게 불만을 호소하는 것일까 했을 때 저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리적인 요인을 형성한 게 바로 두 번째 변화의 정보화였던 거죠. 네네. 대부분 한 2000년을 전후로 해서 어지간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컴퓨터라는 것이 국민적으로 보급이 됐죠. 이것이 90년대생들에게 있어 굉장히 특별했던 게 그 앞 세대는 인격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가운데 컴퓨터와 인터넷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세대는 90년대생들은 최초로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라는 것이 공기처럼 깔려 있는데 성장한 세대란 말이죠. 이것이 가져온 차이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컴퓨터만 하더라도 의외로 세상을 그렇게 크게 바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온 더 혁신적인 발명품인 스마트폰과 비교를 하면 말이죠. 컴퓨터 시대, 그러니까 PC 시대죠. 데스크탑 시대만 하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컴퓨터를 하려면은 방에 들어가서 전원을 켜고 모니터를 봐야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전철간에서도 볼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볼 수 있고 자기 전에도 보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고 이러잖아요. 네네. 24시간 내내 우리가 연결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청소년들, 그러니까 당시 청소년들이죠. 2010년대 초반에 스마트폰이 확산될 때 청소년들은 인격이 형성되는 와중에 이런 강력한 기기를 접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MZ 세대라고 하지만은 밀레니얼과 Z를 나누는 큰 기준이 스마트폰을 언제 쥐었냐라고 이제 미국에서 보통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였죠. 그럼 스마트폰이 대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했을 때 저는 가장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요즘에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SNS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NS라는 건 기본적으로 과시의 용도의 플랫폼이죠. 프로필 사진을 막 바꾸고 그쵸. 막 꾸미면서 그런 과시를 하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걸 말씀하신 좋아요나 이런 걸로 계량화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죠. 그런 욕망을 응축시킨 플랫폼이 됐던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두가 이렇게 과시를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지죠. 근데 어떤 SNS의 특성상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화려한 모습들만 꾸며놓은 딱 피드를 보면서 네. 나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현실을 딱 비교하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 하면은 뭐 자명한 거죠.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시기가 바로 한국 사회의 어떤 계층화가 급속히 벌어지고 있던 그 시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인 개선보다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느껴지는 나의 어떤 불행감, 불안감, 불만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미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번 어떤 그런 정권에서 개혁 조치라든가 몇 가지 네. 그런 상징적인 정책들을 시행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뇌관을 건드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라는 게 뭐 얼마나 빨리 바뀌어온 사회입니까? 예측 가능성이라는 건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없는 거나 다름없죠. 근데 사회가 점점 불안해지고 뭔가 상향할 거라는 기대라든가 개선의 의지가 막히면은 저는 어떤 더욱더 그런 좀 보수적인 형태로 사람들이 뭐랄까 집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던 그 상식이 무너지고 그 노력하면은 될 거야라는 뭐 신화도 좀 요즘 흐려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이만큼을 했으면은 난 이만큼 받고 싶어라고 하는 어떤 네. 예측 가능성에 대한 열망이 이것만큼은 믿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심리적인 안전장치, 심리적인 지지대, 보호장치 같은 것들을 더욱더 찾으러 다니는 거겠죠. 한국 사회의 근데 맥락에서 저는 그거는 국가 시스템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주관해주는 정량화된 평가, 우리가 시험이라고 부르는 네. 어떤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에서 특히 이제 그런 선발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출발선에서 뭐 좀 잘 나가지고 어떤 더 우리보다 특출나게 성과를 내는 거는 그것까지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첫째로는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얻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간섭을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급이 안 되는 애들을 올리는 무슨 뭐 다른 거 한다 올리는 일로 나의 어떤 그런 걸 침해하지 마. 나의 어떤 예측 가능성 침해하지 마라는 식으로 격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물론 뭐 보수화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 과연 이제 격렬하게 비난할 수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그런 걸 외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 어떤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청년 세대들은 좀 탈가치화된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치는 이제 추상적인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나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의 어떤 나의 뭐랄까 몇 가지 뭐 편의라든가 안락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가치는 또 자기 스스로를 규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가치라는 어떤 그 기준 앞에서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뭐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의미와 가치라는 것에서 굉장히 추구하는 것이 옅어지고 훨씬 더 즉각적인 것들, 세속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좀 더 그 훨씬 많이 천착하게 되는 어떤 경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위와 감각만이 남았다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위와 감각. 네, 그러니까 청년층의 어떤 사회 인식은 기본적으로 저 피라미드라 생각하거든요. 계층적으로 쫙 정렬이 돼 있는 네. 그 피라미드 속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신의 지위를 끝없이 올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 혹은 그런 경쟁에서 참여하기 싫었을 때, 혹은 나는 불가능하다 생각될 때 어떤 이어지는 감각적인 탐닉, 어떤 그런 감각적인 굉장히 요즘에는 그 문화 콘텐츠라든가 소비 문화라든가가 엄청난 감각적 즐거움을 제공해주잖아요. 그런 어떤 감각적 문화 소비로 이제 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두 개를 다 추구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청년층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남았나, 혹은 언론에서 이것은 청년층이 추구하는 가치야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추구하는 가치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의심이랄까 의문을 들었던 거죠. 어떤 가치로서 추구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좀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그 공정에 관한 이슈에서 너무 좀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냐. 물론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사회적인 뭐 약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공정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과 관련된 것만 공정을 주장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나왔던 이유는 아니 청년들 그렇게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문제 때는 막 공정을 얘기하더니
왜 이번에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문제에선 조용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청년들이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역시 이것도 좀 그게 가치관에 기반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이라서 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내지는 뭐 그런 어떤 전반적인 권리 내지는 뭐 보상의 평등을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면모죠. 물론 그것에 뭐 실현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근데 이제 청년층에서 나오는 공정 얘기는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청년층의 어떤 사회 심리 내지는 문화를 탈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치 추구, 또 추상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혹은 삶의 의미, 사회적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저평가하고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경향성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 이런 거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이 그런 말씀하신 뭐랄까 전체적인 사회적 어떤 공정 내지는 공공선 뭐 이런 문제보다도 당장 나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예측 가능성의 문제 이런 것에 좀 더 천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어떤 가족 문제랑 네.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의 어떤 그런 퇴직금 문제를 비교하자면은 후자는 어차피 그거는 내 인생이랑 뭐 전자도 굳이 따지면 자기 인생이랑 관련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긴 너무 한데 먼 이제 얘기라고. 너무 먼 얘기고 애초에 저거는 특권층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앞에 문제는 선발 과정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엄청난 아우라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시험, 정량 평가, 국가기관에 주관하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얻게 되는 어떤 그런 합격증이라든가 라이센스라는 것들은 뭐랄까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그 신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이 문을 통과를 해야 되고 이 문을 통과 못하면은 당연히 못 받는 거고 왜 이런 식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건드렸다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뭐랄까 어떤 불만이 폭발이 난 것이고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그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 때 네. 가장 또 이슈가 됐던 것이 이화여대 입시 그렇죠. 문제를 둘러싼 것이었다는 건 봐더라도 네. 이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 심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선발 시스템과 관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더 격렬한 반응을 촉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가님 그럼 이제 다음 주제는 그래서 결국에 그럼 지금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대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 그래요. 근데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능력주의는 진정한 능력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시험지대주의다. 그리고 능력주의의 함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능력주의의 진정한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진정한 능력주의 그리고 시험지대주의 이런 개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일단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좀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같고. 뭔가 사람을 어떻게 다 능력으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 엄청난 능력주의자들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사회 자체가. 네. 왜 그러냐 했을 때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나는 동아시아 사회가 굉장히 능력주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어떤 보상을 받는다. 이거는 서구 사회에서는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한 300년? 그러니까 심지어 그것도 그 동양 사회를 그들이 관찰을 하고 야 중국에서는 과거제라는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시험을 뽑아서 공무원을 한대 하니까 그 당시에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야 대단한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와 서구에서의 어떤 그런 사회 철학의 차이가 있는 거죠.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1000년 정도 이제 야 사람이면 시험을 딱 통과해가지고 합격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능력을 입증해가지고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라는 그런 합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작동을 한 거고 서구는 그거를 이식한 사회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능력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 서구에서 왔습니다. 예, 그 서구 사회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해보니까 뭔가 자기들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상황과는 좀 다른 거였던 거죠. 반면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누구나 야 너 공부 안 하면은 시험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나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그거를 말하는 것도 당연하고 듣는 사람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적 전통, 권위, 어떤 문화의 힘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동을 해왔으니까요. 한중일이 다 그런 어떤 면이 있다고 봅니다. 동아시아 사회의 맥락이 있고 한국은 거기서 두 번째로
한국 사회는 한국 전쟁과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기존의 불평등들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거기서 갑자기 정말 평등한 그런 상황이 열렸습니다. 출발선이 다 그쵸, 똑같은. 그쵸. 그것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엄청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터 샤이델이라는 역사학자에 따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급격하게 일소되는 순간은 엄청난 수준의 대재앙, 그러니까 정말 내전, 뭐 한 흑사병 수준의 전염병, 정말 인구의 반이 막 죽는 그런 전염병, 아니면 뭐 공산주의 혁명,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야지만은 어떤 그런 사회적 불평등이 싹 일소되는 기적 같은 상황이 온다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딱 한 번 있었던 거죠. 1950년에서 53년에 한국 전쟁과 토지 개혁.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평등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말 고도 성장이 시작되니까 노력하면은 이게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걸 확인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야, 노력해서 능력을 입증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뭐 출세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어떤 인식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깊게 깔려 있는 사회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사회에서 능력주의 시스템을 사실은 섣불리 개혁하려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거, 예, 네. 말씀하시죠. 아, 네. 근데 그런 심리적 반발이 이미 굉장한 상황에서 네. 근데 능력주의 자체가 근데 또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서구의 근대 계몽주의 지식인들이 동아시아 능력주의를 수용을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능력주의는 근대성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정말 적재적소라는 데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가장 잘 투입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계량화, 수량화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회적 전체적인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과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서구 사회의 어떤 지식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첫째로는 그 능력주의에 따라서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모멸감을 얻게 되는 것들이 큰 문제이죠. 사실 이거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죠. 학벌주의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정이 되는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능력주의 장점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죠.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정확히 측정을 하고 어떤 시험이나 평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사회적인 전체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와 풍요를 더 뭐랄까 배분을 잘 해가지고 사회적인 전체적인 번영을 이뤄내는 것. 일단 이게 능력주의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능력주의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서구의 그런 지식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능력주의 하에서 그런 능력을 어떻게 검증받지 못한 사람들, 입증받지 못한 사람들, 뭐 다양한 운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멸감 내지는 그런 불만이나 뭐 그런 걸 받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아시아적 능력주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능력에 따라서 보상이 딱 깔끔하게 주어지는 사회라기보다는 과거제의 전통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시험을 한번 합격하면 합격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그 보상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뭐 한국 사회 어떤 그런 경직돼 있는 노동시장 정규직으로 상징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고시제도라든가 각종 이제 라이센스 제도라도 그렇지만은 지속적인 능력 평가를 통해 가지고 능력의 어떤 변동성을 측정하기보다는 한 번 일단은 뭐 시험, 수능, 뭐 혹은 뭐 대학 입학, 직업의 입직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성과에 따른 보상이 계속해서 가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역전이 안 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수능에 대한 비판도 그거였죠. 그 사람의 진정 어떤 그런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미 쌓여있던 어떤 그런 기록은 다 부정하고 시험 한 방으로 그걸 측정해가지고 그 성과를 평생에 걸쳐서 이제 그 불이익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은 영구 지속되는 지대가 생기는 차원에서 시험 지대주의라고 좀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가운데 능력주의의 장점을 활용을 하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유연한 평가 시스템 그리고 유연한 어떤 그런 신호 시스템 그러니까 노동시장이라든가 뭐 다양한 데서 활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시그널인 거죠.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좀 더 뭐랄까 유동성 있는 사회 체제와 어떤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능력주의 자체를 없애기에는 우리나라의 능력주의 문화가 뭐 천년, 막 과거제를 본 문화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지난주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분 모시고 들어보니까 뭐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모두가 한국 사람들은 능력주의에 대해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작가님 말씀도 능력주의 자체를 뜯어고치는 게 없애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거나 이런 좀 잘못된 능력주의를 좀 시정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작가님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약간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좀 근원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래 뭐 시험 쳐서 제대로 평가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좋다. 근데 왜 시험을 치고 경쟁을 하는데도 결국 부모의 지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결과가 순수히 개인의 노력에 의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주장들도 있는데 그 작가님께서도 왜 90년대생들의 좀 불안 원인으로 계층 고착화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종합해 보면 능력주의의 한계를 좀 이렇게 보완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연히 부모의 어떤 사회적 성취 내지는 그런 사회 문화 자본의 이전, 경제적 자본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자녀 세대의 성취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있고 뭐 네. 사실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느껴지는 거죠. 그런 건. 그렇죠. 근데 그런 비판에 있어서 좀 가장 제가 역으로 좀 생각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은 이제 대안적인 시스템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 지금의 어떤 능력주의, 능력주의 전반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 안 하면 뭐 할 건데?라는 질문에 있어서 사실은 마땅히 답이 이제 있냐는 것이죠. 그럼 부모의 어떤 그런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다 못하도록 할까요? 아니면은 공산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그런 걸 평준화할까요? 사실 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현재의 어떤 그런 굉장히 기업이든 국가든 어떤 고도로 경쟁적인 상황에서 이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전문화된 방향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성취물을 가장 뭐랄까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엄혹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20세기 후반과 달리 21세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능력주의의 비판론이 네. 더 효율적이고 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쟁 구도에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쟁 구도에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위치를 재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적인 시스템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네. 그래 좋아 도덕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거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반론에 대해서 사실은 대답을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에서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대학교를 추첨으로 뽑자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어떻게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뭐랄까 자원을 이전을 해가지고 더 지원을 하려는 욕구는 이거 너무나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련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그 나라에서조차도 당 간부들이 되니까 그 당 간부를 한 사람들이 다 능력주의 덕분에 올라간 사람들이거든요. 그 능력주의 덕분에 올라간 당 간부들이 자기가 당 간부가 되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이제 막 지원을 했단 말이죠. 모스크바 대학교 가야 돼, 막 너 시험 잘 봐야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에서도 성공적으로 막아진 사례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렇다 했을 때 문제는 이것을 막는 게 아니라 네.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어떤 사교육 내지는 그런 부모의 어떤 그런 지원 내지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거를 받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 네. 그런 자원을 덜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오를 수 있도록 더 이제 지원하고 독려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전반적인 고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 지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네.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하나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왜 요새 기본소득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0년대생들이 원하는 거는 기본소득 같은 바닥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거다.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몇 가지 조금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회 개혁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지 않도록 바닥을 받쳐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닥을 받쳐주는 것보다도 위로 올라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천장을 열어주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2017년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것도 그렇고 2010년부터 한국 사회의 어떤 복지국가론 같은 게 굉장히 또 큰 어떤 유행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바닥을 받쳐줘라는 어떤 요구가 반영이 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 요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 사회가 고도 성장이 거의 마무리되고 모두가 이제 노력하면은 다 나도 잘 살 수 있어라는 어떤 신화가 어느 정도 이제 꺾이고 있는 와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노력하면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피로감을 극심하게 호소하고 있던 상황이 2010년대에 벌어졌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때 인터넷을 보면은 막 노력에 대한 그런 비꼬는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또 노력하라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비꼬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의 대답은 그래 우리 노력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까지 좋은 삶을 살아야 돼, 뭐 대단한 삶을 살아야 돼. 그냥 우리 복지 국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연대와 그런 걸 통해서 밑을 받쳐주다라는 거였던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청년층이 상당히 저는 열렬히 호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대한 높은 투표로 나탔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막상 그 정책적으로 실현을 해보니까 일단 첫째로는 딱히 밑을 받쳐주는 효과가 있었는지가 있던 좀 그 애매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밑을 받쳐주는 것보다 위를 열어주는 걸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바라본 그런 여러 가지 K 콘텐츠들, 뭐 웹툰, 웹소설 아니면 뭐 드라마, 뭐 한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욕망은 받쳐진 어떤 그런 밑바닥에서 그 밑에서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보다는 이 어떤 정해져 있는 위기를 항상 돌파하고 뚫어나가고 개척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에 더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아시아 능력주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 또 한국 사회의 어떤 토지 개혁과 그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고도로 평등화된 상황에서 벌어진 고도 성장 신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국인들의 집단 신화와 집단 서사를 형성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좌절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더 큰 불만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싶고 나도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의 성장으로 삼고 싶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 싶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성취감, 효능감을 얻고 싶은데 왜 그것이 지금 막혀 있냐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불만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바닥을 사실은 받쳐주는 것들이 아예 의미가 없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을 텐데 하나는 이제 경쟁에 참여하고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막힌 천장을 열어주고 좀 밑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뭐 사실은 한국 사회가 이미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모두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막 스스로를 막 그 의지를 불태워서 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만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이에 대해서 가혹했다고 봐요.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또 존중해주고 그들이 이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바닥을 받쳐주는 그런 정책들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